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 공과대학 생명화학과 김은기 교수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먼저 앞에서 지금이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가 하는 바이오 시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핫 바이오 테크놀로지, 즉 바이오 테크놀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타픽들을 6개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준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3월에 과학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대국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 그때 누가 이겼는지 기억하시죠? 네,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몇 대 몇으로 이겼죠? 혹시 기억나요? 네, 4대 1, 5번을 바둑을 둬서 이세돌 구단이 4대 1로 패했는데요. 당시 그 TV를 중계를 보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 이세돌 구단을 무너뜨린 알파고는 무엇인가? 잘 알다시피 알파고의 고는 바둑이라는 일본 말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런 뜻의 알파죠. 그러니까 알파고의 의미는 바둑의 가장 첫 번째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거죠.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이 바둑을 보고 난 사람들이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야, 구글에서 1억 원의 상금을 따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래서 그 대국이 끝난 후에 기자들이 알파고의 CEO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구글 도대체 니네 뭐 하느라고 5년간 5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50명의 브레인을 모아놓고 알파고를 개발했느냐? 당연히 그런 질문이 들겠죠. 여러분도 설마 바둑을 이겨서 그걸 가지고 1억 원을 따겠다고 하는 생각 아니겠죠? 그러자 CEO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회사다. 회사의 주요 임무는 당연히 이윤 추구고, 그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벌기 위해서 5년간 5천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다. 돈을 번다. 바둑을 둬서 돈을 번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 뭘 해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 CEO가 대답하는 말이, 지금 돈이 모여 있는 곳은 다른 곳이다. 바둑이 아닌 다른 곳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구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큰 기업이 어디에 돈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5천억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인공지능을 개발했을까요? 바둑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고, 돈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죠? 반도체 분야입니까?
조선 분야입니까? 아니죠. 우리 세계 시장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디가 돈이 가장 많이 몰려 있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반도체를 훨씬 앞지르는 세상이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바로 의료, 건강 분야죠.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죠? 자동차입니까? 아니죠. 가장 갖고 싶은 건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거죠. 오래오래 잘 살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의 기본 욕망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바이오 헬스, 즉 의료 건강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구글은 어떻게 돈을 벌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 구글이 내놓은 많은 작품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같이 보이나요? 이게 뭐죠? 여러분도 지금 끼고 있는 사람 있죠? 뭡니까? 눈에 끼는 소프트 렌즈. 그죠? 소프트 렌즈인데 뭐가 있습니까? 옆에 이렇게 태양에서 전지를, 태양광, 코일이 들어있고 그 옆에 센서가 붙어 있는데 눈에 저 소프트 렌즈를 끼면은, 컨택트 렌즈를 끼면은 바로 눈물 속에 있는 당, 즉 혈당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끼고 있으면은 24시간 눈물 속에 있는 혈당을 측정을 해요. 자, 지금 혹시 여러분은 아마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은 없겠지만 주위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을 보면은 뭘 해야 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찔러서 당뇨 수치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약을 먹어요. 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죠. 이제 구글이 준비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끼고 있으면은 24시간 내 혈당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그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그 휴대폰은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 본사로 보내겠죠. 그럼 구글 본사에 있는 컴퓨터는 많은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고 이런 데이터를 의사들이 쭉 내놓은 그런 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가다가는 당뇨가 되겠다. 그러면 처방을 내리죠. 많은 의사들이 모아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방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데이터가 또 오르죠. 계속 24시간 혈당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운동량에 따라서 혈당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상태로 가시오. 아니면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멘트를 주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 컨택트 렌즈 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혈당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혈당을 자동 측정하고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을 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이 사항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바이오 헬스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된다를 이해를 하시면은 구글이 왜 돈을 벌겠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봅시다. 우리 컨택트 렌즈를 끼워서 혈당의 데이터가 잡혔어요. 잡혀서 그거를 어디로 보냅니까? 휴대폰으로 바로 와이파이를 보내겠죠. 그러면 휴대폰이 그거를 구글 본사나 병원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구글 본사나 병원에서는 혈당이 이렇게 변하면은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면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빅데이터를 다 모이겠죠. 그걸 이제 누가 판단합니까?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이 사람한테는 얼만큼의 인슐린을 공급하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얼마를 해라라는 그런 액션을 취해지는 거죠. 실제로 이 액션은 여기서 뭐 하냐면 이렇게 팔에 붙어 있는 인슐린 공급 장치로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게 자동적으로 인슐린이 맞게 들어가는 거죠. 얼마가 내가 계산해서 주사를 할 필요도 없이 혈당을 측정해 보고 모자라는 만큼 인슐린을 공급하는 것. 요게 이렇게 들어간 요 사이클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입니다. 가장 중심. 여러분이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뭐가 있나요? 자동으로 가는
자동 주행 차량 있죠? 자동 주행 차량도 똑같은 길을 갑니다. 여기 지금 차가 있습니다. 운전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앞에 있는 CCTV라든가 센서가 앞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봐요. 그게 바로 우리 어떤 사물에, 즉 컨택트 렌즈나 앞에 있는 CCTV나 거기에 센서가 붙어 있는 거죠. 그걸 다 센싱을 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컴퓨터한테 보내면 자동 주행창 있는 컴퓨터는 그걸 보고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판단하는 거죠. 아, 좌로 가야 되겠다, 우로 가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액션을 합니다. 핸들을 트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사이클을 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서 말하는 바이오 헬스도 저런 사이클을 돈다는 얘기죠. 바이오 헬스 따로 4차 산업혁명 따로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큰 그런 사이클에 바이오가 같은 사이클을 돈다는 얘기가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미 시작이 돼 있고 여러분도 아마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많이 들었겠죠. 1차 산업혁명은 기계, 움직이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2차는 그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전기가 나와서 이제 세탁기가 나왔고 TV가 나오기 시작했죠. 3차는 뭡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도 얼굴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4차는 뭐냐? 4차는 1차, 2차, 3차가 다 뭉뚱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인터넷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냉장고가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냉장고 안에 센서가 붙어 있고 그것이 다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혁명이 아니고 1차, 2차, 4차가 다 뭉뚱그려졌다. 그러니까 이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도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농촌에 있는 아버님의 온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과 나도 사실 연결되어 있죠. 스마트폰이 다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과 나는 사물이면 사물에 인터넷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분야를 공부하면, 전공을 공부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는 물리학 분야입니다. 아까 움직이는 자동차, 자동주행 차량 같이 무인운송수단, 그다음에 3D 프린팅, 실제 일하는 기계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인터넷 기술, 와이파이 기술 이런 것이죠. 자, 저 두 개의 기술은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생물학 기술이 갑자기 들어갔어요. 생물학. 고등학교 때 배우기 싫은 생물학이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기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산업혁명의 주인은 사람이죠.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목표는 사람의 행복, 사람의 모든 건강을 위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생물학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물, 개구리, 해부하는 그런 생물이 아니고 사람 전체를 아니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중심으로 모든 기계들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생물학 기술이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란 얘기죠.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죠. 만약에 부모님이 공장을 하나 하시는데 폐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분진이 발생하는 그러한 공장을 짓고 싶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뭐 처음엔 좀 되겠지만 값싼 인력을 들이면 되겠지만 안 되죠. 지금은 다 건강 장수를 생각하고 있고 공해를 다 싫어하는 이러한 트렌드인데 거기에 맞추지 못한 그러한 기업 마인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 분야가 내가 하는 전공이 앞으로 뜨겠다, 안 뜨겠다,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봅시다. 크게 보면은 미래 메가 트렌드라고 보는 크게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를 크게 5가지로 꼽는다면 이래요.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이 든 사람이 많아져요.
여러분 아직 고령이 전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고령화 사회가 많아지면 굉장히 많은 게 편합니다.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도 숫자가 커야 돼요. 눈이 잘 안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눌러야 될 정도니까.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왜 고령화 사회로 가나요?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50살이면 다 죽었던 사람이 지금은 80살이 돼도 정정하니까 고령화 사회로 갑니다. 지구온난화.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건물에서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한 지구온난화는 스톱하지 않을 거다. 지금처럼 많이 에너지를 써가지고는 지구가 더워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지구온난화. 삶의 질 향상. 지금은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뭐 대학생들 다 마찬가지로 웰빙 아니면 잘 안 합니다. 웰빙, 삶의 질이 향상을 시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큰 트렌드예요. 또 하나는 세계화. 이제 밤낮은 떠나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하고도 카톡으로 아니면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다섯 번째는 융합입니다. 융합. 이제 고등학교에 이과, 문과가 없어져요. 너는 이과니까 이과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에서도 철학과 학생을 엔지니어링 파트에 뽑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한 생각은 철학에서도 오니까. 이게 서로 학문이 융합된다는 얘기죠. 이 다섯 개가 큰 트렌드인데, 세계가 가는 큰 트렌드인데, 이걸 다시 두 개로 묶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인간 욕구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모든 기술이 다 흐른다는 얘기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고 웰빙 상태에 살고 싶은데 그거를 하이테크가 해결한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깨끗한 환경에 살고 싶다. 우리 지구가 좀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미래에 가는 큰 두 가지 축이라는 얘기죠. 건강 장수, 청정 지구. 이 두 개의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기술은 다 글로 갈 겁니다. 저 두 개의 방향과 역행되는 기술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역행되는 사업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자, 두 개를 잘 생각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려는 일이 그 방향으로 간다면 잘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역행된 일이라면 잘 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이 트렌드를 크게 두 개를 봤을 때, 그럼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이 됐는데 어느 분야가 가장 4차 산업혁명의 큰 수혜를 받을 것이냐. 여기 보게 되면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 전문가 620명한테 물어봤을 때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놓은 데이터는 가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기술 트렌드를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분야는 헬스케어일 것이다. 여기 한마디로 돈도 많이 몰리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곳이라는 얘기죠. 왜 그럽니까? 아까 봤죠? 구글에서 본 그 컨택트 렌즈를 통해서 24시간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사람들이 거기에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갑니다. 나머지 분야에 비해서 이 건강, 의료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뜰 것이다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바이오 하는데 대체 어떤 분야들이 있는 거냐? 여러분의 친구들이 바이오를 전공하고 싶다. 쉽게 말해 대학에 전공하고 싶은데 내가 공대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자연대를 가야 되는지 어디 가서 바이오를 하고 싶은 거냐? 도대체 어떤 분야가 있는 거냐를 알려고 하면 크게 색깔로 구분합니다. 우리 신호등의 색깔처럼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합니다. 빨강색, 초록색, 흰색. 자, 이 세 가지 색은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빨강색은
건강, 의료 분야입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어디에서 나온 색일까요? 피입니다. 피. 피의 빨간색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녹색, 그린 부분 농업과 식품 분야입니다. 녹색은 당연히 식물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이트 분야는 산업, 에너지, 화학, 공대에 가까운 쪽인데요. 저 흰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공장하면 떠오르는 것이 검은색 연기죠. 검은색 연기. 공해를 상징했던 검은색.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흰색 대신, 검은색 연기 대신 공해가 없는 흰색 분야가 산업, 공대의 큰 분야입니다. 자, 이제는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핫 주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중에서도 가장 핫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심 드는 것이 무엇이냐를 들어보죠.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정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이오 정보, 우리 DNA, 순서, AATT, GC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이 그림을 잠깐 하나 볼까요? 최근에 영국에서 300명의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피를 한 방울씩 받았어요. 피를 한 방울씩 받아가지고 그 피 한 방울로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의 피를 뽑아가지고 저 전혀 모르는 사람의 피를 하나 뽑아가지고 저 방에 가가지고 피만 분석해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몽타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모습이 그중에 3명 중에 몽타주를 만든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제 사람 사진입니다. 3명 중에 3명을 고르니까 쉽겠죠? 얼마나 정확한가 한번 보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저 흑인이겠죠? 많이 비슷하죠? 많이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 실제 인물의 몽타주를 만들 결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정도 몽타주면요. 그래서 실제로 300명의 몽타주를 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 보고 300명을 실제 골라보라고 그랬어요. 이 몽타주가 누구냐? 그랬더니 300명 중에서 250명을 정확히 골라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 한 방울로 몽타주를 저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의 피를 한 방울 뽑으면은 그 안에 AATT 이런 쭉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그걸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은 검은색 눈알이 눈색이 검은색이다, 갈색이다 이런 걸 유전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그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유전자가 AAT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꺼풀이 약간 위다, 약간 아래다, 아니면 턱이 약간 가늘다 이런 통계가 나오죠. 그걸 빅데이터로 모으면 저렇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경찰들은 아마 현장에서 피 한 방울 모발 하나만 있으면 저렇게 정확히 몽타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이오 정보의 한 예죠.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를 잠깐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피를 한 방울 뽑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의 몸에 약 70조 개의 그러한 엄청 많은 그러한 세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세포 하나를 꺼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세포인데 그 세포 한가운데 마침 C처럼 핵이 있는데요. 이 핵 속에는 부모한테 받은 23개,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라는 것은 일종의 실타래 같은 거죠. 실타래를 쫙 풉니다. 풀으면 이렇게 풀려요. 이게 바로 염색체의 DNA죠. 이걸 좀 더 풀어보면은 이렇게 AATT, GC 등등 염기가 쭉 돼 있죠. 이게 몇 개입니까? 30억 개입니다. 30억 개라는 순서가 쫙 풀려 있는 거죠. 그게 나와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렇게 얼굴색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하겠죠.
이렇게 30억 개 유전자 염기 서열을 쭉 분석을 해놓은 것이 이제 20년 전에 미국에서 수천억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흔히 말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죠. 20년 걸렸습니다. 이걸 다 분석하는데 30개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이 24,000개가 이렇게 띄엄띄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 한 방울이면은 이 순서를 쭉 알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 피 한 방울을 경찰이 가져가면요. 경찰이 저 DNA 순서 중에서 특정 부분을 읽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가 가면 특정 부분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범죄자가 아니니까 경찰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자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쫙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매칭이 되면 바로 누군가 99.99%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데 올라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일단 범죄자가 현재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 외국에 갈 때 지문을 찍으면 지문이 날이 내린 것처럼 이제 모든 국민의 피를 다 만약에 합법적으로 얻는다면은 이제 피 한 방울이면은 모발 하나면은 이 사람 누군가를 아는 것은 채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분석하는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렇게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피 한 방울을 갖고 분석을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몇 살에 암에 걸릴 수 있나. 확률이 몇 %인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몸이 뚱뚱해질까? 아니면 가늘을까? 이런 것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의 유전자를 쭉 분석해 봤더니 유전자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55세까지 못 살더라. 그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신원을 확인을 넘어서서 이제 건강 정보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피 한 방울이면 이게 바이오 정보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하나 더 드리죠. 이건 실제 2013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영국 런던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경찰이 가서 현장에 남아있는 혈액 샘플로부터 DNA 검사를 쭉 해서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마침 매칭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집을 찾아갔더니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 뭐가 다르죠?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죠? 그러니까 수정 라인이 두 개를 딱 갈라진 거니까 두 개가 똑같습니다. DNA 순서가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두 사람을 다 기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범인은 하나인데. 고민이 생긴 거죠. DNA 순서가 똑같다. 그중에 범인은 하나고 나는 안 했다고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알리바이는 둘 다 있고. 자, 경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청의 한 사람이 야, 혹시 지문이 똑같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란성 쌍둥이의 15%만이 지문이 똑같아요. 지문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가 생기는 것은 순전히 이제 유전학적으로 생기죠. 그런데 자라면서 태반을 서로 움직이면서 벽에 부닥치면서 지문이 패턴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15%만 일란 쌍둥이는 지문이 같은데 저 두 쌍둥이는 그것마저 똑같았어요. 자,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둘 다 석방이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지문마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한 과학자가 잠깐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두 사람의 피를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피와 다르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진범을 잡았습니다. 자, DNA도 똑같고
지문도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DNA 순서는 아까 본 것처럼 똑같아요. A, A, T, T, G, C 똑같은데 DNA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꼬리표. 그러니까 DNA 염기가 쭉 붙어 있으면 거기에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꼬리표는 구체적으로 메틸기, 에틸기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달라붙는 건데 그게 꼬리표 정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의 반대가 뭐죠? 천성입니다. 천성.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천성이에요. DNA 순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한 사람이 도박을 많이 하면은 붙는 꼬리표가 달라집니다. 마약을 많이 해도 붙는 꼬리표가 달라져요. 또 일란 쌍둥이에서 한 사람이 많이 굶어도 꼬리표가 달라집니다. 즉 노름이나 중독, 고생한 거 이런 것 등등이 꼬리표 형태로 유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아까 일란 쌍둥이 두 사람 중에서 서로 꼬리표가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데 꼬리표가 단순히 거기에 붙어서 다른 것만이 아니고 이게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를 보면은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DNA 순서는 똑같아도 특정 부위에 꼬리표가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은 전립선 암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AATTGC 이런 염기 서열을 아는 첫 번째 연구는 이미 막 시작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연구는 바로 꼬리표가 어떻게 붙어 있냐. 그래서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들의 꼬리표를 떼내면은 암 발생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AATTGC 이러한 염기 서열뿐만이 아니고 염기 위에 붙어 있는 꼬리표도 중요하다는 정보라는 얘기죠. 이게 지도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게놈 지도라고 해서 염기의 순서, 또 하나는 염기에 붙어 있는 꼬리표 지도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떠한 환경을 거쳐왔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 그런 영화 압니까?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영화 있었나요? 네, 그런 영화 있습니다. 저 DNA 꼬리표를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이제 유전자 정보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잠깐 간단한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중 본인의 유전체 정보를 알고 미리 유방 절제를 한 배우는 누구겠습니까? 1, 2, 3, 4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 누굽니까? 네, 4번 안젤리나 졸리죠.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는 본인이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미리 유방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저렇게 세계적인 탑스타가 여성의 아주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방을 절제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전자 정보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그 일로 해서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 나왔었죠. 안젤리나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게놈 정보를 통해서 우리 의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었죠. 안젤리나 졸리가 이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순서가 그렇다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그리고 유방암과 유사한 경로를
겪는 난소암 걸릴 확률이 53%였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검사를 해봤는데 저러한 유전자가 나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런 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그렇게 방어적으로 선제수술을 한 이유는 사실은 어머니도 그리고 이모도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확률이 많은 거로 생각을 했죠. 안젤리나 졸리는 아이가 6명입니다. 입양한 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본인의 이 배우로서의 커리어에 문제가 되더라도 나는 아이들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절제 수술을 한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인간 유전자 순서를 밝힐 때 비용이 무려 1,000억 원 정도였어요. 1,000억 원, 아니 1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1억 달러,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저게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갔냐? 1,00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이제 100만 원만 주면은 여러분 30억 개의 유전자 순서를 쫙 프린팅했습니다. 아, 100만 원이 좀 많아요? 그러면 199달러, 20만 원만 보내면요. 미국으로 여러 샘플을 보내면 23andMe라는 구글의 벤처 회사에서 250군데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안젤리나 졸리의 그 유방암 발생 발암 요인인 그 유전자 순서도 있죠. 20만 원만 주면은 내가 특정한 암에 걸릴 확률이 몇 %인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 없나를 알려준다는 거죠. 이 23andMe라는 이름이 좀 재밌지 않아요? 앞에 23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머니가 나한테 주는 염색체 수,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염색체 수가 23개입니다. 그걸 받아서 46개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검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걸 우리는 게놈 의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이기도 하죠. 또 하나 이렇게 만약에 검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아스피린을 여러분은 뭐 골치 아플 때 먹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저거를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들을 효과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 30%만이 암이 감소가 되고 4%는 오히려 암이 증가해요. 나머지 66%는 효과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약의 한 60% 정도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으면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요. 왜 그렇지요?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반응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유전자가 이러니까 나한테 맞는 약을 줘. 이게 사람들이 맞는 얘기죠. 이게 개인 맞춤형 의학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유전자가 99.9% 순서가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0.1%만이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거죠. 옆에 친구가 다른 것은 0.1%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유전자 차이 때문에 약에 듣거나 안 들거나 한다는 얘기죠. 우리 다른 그 유전자를 SNP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은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하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 게 0.1%라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약을 주지 않을 거란 얘기죠. 개인형에 맞춰야 주겠다. 요거를 다시 좀 더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똑같은 약을 줬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사람들마다 서로 다 유전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유전자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약을 주어야 되겠다. 이게 개인 맞춤형 의학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바이오 정보를 통해서 의학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스마트 헬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스마트 헬스는 아까 봤던 구글의 이
컨택트 렌즈와 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주위에 혹시 아마 여러분같이 젊은 사람들 말고 나이 조금 드신 분 부모님들 손목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손목에 뭔가 차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손목에 뭔가 차고 있는데 그거는 차고 있으면은 나의 심박수, 차고 있으면 나의 혈당, 차고 있으면 나의 맥박 이런 것이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측정이 돼서 그게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요. 저도 한 달간 그걸 차본 경험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를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 내가 몇 시간 수면을 했나 그리고 수면 동안 몇 번을 뒤척였나를 보여줘요. 이게 움직임을 다 측정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수면 습관이 어떤가를 매번 비교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센서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구글의 그러한 헬스 시스템 이게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가능한 센서는 맥박, 혈압, 심전도, 인슐린, 신체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다 팔찌 형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차이를 분석할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비정상적인 사건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런 TV 광고가 있었죠.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홀로 계신 아버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보니까 전화기를 꺼놓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이오 센서가 붙어 있는 그런 팔찌를 차게 되면은 우리 아버님이 하루 어떻게 움직이나라는 건 패턴이 나와요. 그죠?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고 하루에 얼마를 움직이고 움직이는 코스가 어디고 동네 어디를 다니는가 쭉 패턴이 나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간부터 어느 한 지점에서 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그러면 아버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로 10분이 지나도 안 움직이면 바로 911로 자동으로 전화가 가게 된 그런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그러한 팔찌를 차고 다니게 되면 평상시 다니던 그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동으로 경보가 경찰한테 가게 되나 가족한테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헬스의 핵심이고 그 핵심은 바이오 센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센서가 검증을 하고 센서가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죠. 여러분 지금 바이오 센서를 차고 있습니까? 바이오 센서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요. 하루에 걷는 걸음수 이런 게 다 측정이 되죠.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이 움직임 센서가 인해서 낙상할 수 있을 경우도 그렇게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인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에 인터넷이 붙어 있는 그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데요. 웨어러블이라는 말은 몸에 걸친다라는 뜻이죠. 몸에 걸치는 겁니다. 지금 저 경우에는 이 자동으로 글루코스를 자동으로 포도당을 측정을 하고 자동으로 펌핑을 하는 시스템인데 4차 산업 시대가 됐으니까 아까 본 것처럼 여기로 바로 신호가 가는 게 아니고 요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전달이 되면 인공지능이 이 사람은 이렇고 그런 상황이니까 펌프를 얼마를 넣으시오 라고 정확히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게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이오 센서가 핵심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스마트 헬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시작했죠. 지금 저 밑에 섬에 계신 분들은 매번 배를 타고 시내에 나와서 피를 뽑아서 혈당을 검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팔찌를 끼고 있으면은 그게 자동으로 혈당이 측정이 돼요. 그리고 그 혈당 측정된 것이 병원으로 가든가 병원에서 빅데이터와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 스마트 헬스 시스템의 한 예고, 이게 원격 진료의 한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원격 진료는 저런 스마트 헬스 시스템의 한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지금 1시간 동안 설명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바이오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게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이클을 돌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구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된 그 핫 분야 중에서 바이오 정보, 우리 DNA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냐? 왜 안젤리나 졸리가 미리 수술을 해야 했느냐? 내가 돈을 이제 20만 원만 주면은 나한테 어떠한 병이 생길까를 미리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보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손에 차고 다니면서도 늘 24시간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음식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스마트 헬스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그 두 가지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 DNA 염색체 게놈이라는 말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명확하게 구별을 못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걸 교수님께서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희는 늘 쓰는 말이라 그게 구분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뭐 DNA는 뭐고 또 유전자는 또 뭐고 또 게놈은 또 뭐고 뭐 그런 약간 단어가 혼동될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기 목걸이가 있습니다. 큰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요. 색깔로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5개 색깔로 되어 있는 그런 목걸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요 목걸이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알, 진주, 그게 염기입니다. 염기 알이죠, 염기 알. 그 다음에 노란색이 쭉 모여가지고 전체 목걸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죠. 그게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인슐린을 만들거나 아니면 머리를 좋게 하는 무슨 단백질을 만들거나 하는 일을 하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까 말한 제 목걸이에는 5개의 유전자가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이 유전자, 그러니까 목걸이 하나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목걸이 하나인데 그게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그러니까 DNA R이 하나 모여 있고 그게 쭉 모여가지고 하나 일을 하는 유전자라는 부분이 있고 유전자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염색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 하나가 염색체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사람한테는 몇 가지의 진주 목걸이가 있는 거죠? 총 여러분 세포에는 몇 가지의 진주 목걸이가 있습니까? 염색체가 있으니까 46개가 있는 거죠. 46개가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있는 거죠. 46개 중에서 23개는 부친이, 23개는 모친이 준 거죠. 그래가지고 46개 된 거.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가 46개 모여 있는데 그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유전자가 모여 있는 것을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이 게놈의 놈이라는 말은 나쁜 놈 그게 아니고 뭐가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모여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모여 있는 것, 그게 게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염색체는 많은 유전자가 모여 있고 그 토탈 모든 것이 모여 있는 염색체를 게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게놈이 있고 초파리의 게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고양이의 게놈이 있고 그런 거죠. 유전자는 만약에 인간에 있는 유전자가 초파리에도 있을 수가 있죠. 유전자가 같으면 같은 일을 하면 유전자는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좀 답변이 좀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또 있습니까? 인간 게놈 지도가 2000년 초에 이미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간 게놈 지도 완성으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무엇이 있으며
인간 게놈 지도 완성이 생명공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우리가 게놈이라는 것이 우리 세포 내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인간 게놈이 있고 초파리 게놈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벼의 게놈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게놈이 다 밝혀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제 게놈을 쭉 조사해 보게 되면은 제가 몇 살에 죽을지 대충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게놈을 쭉 분석해 보면은 이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60살에 죽는구나. 저는 60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안 되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안다는 얘기죠. 그게 확률로 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게놈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된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린다. 유전병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큰 굉장히 큰 중요한 발견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말고 꼬리표가 또 달라붙더라. 그러니까 제2의 게놈이 있더라 하는 걸 이제 밝히기 시작했고요. 근데 놀라운 건 사실 우리 30억 개 유전자 중에서 실제 일을 하는 거는 1% 거의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뭘 하는지 몰라요. 있긴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는 거, 이거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씩 밝히는 거 보니까 다 99%도 일을 뭔가를 하더라. 그렇게 보면은 20년 동안에 밝혀서 이제 끝,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게놈 일 순서를 알았다 뿐이지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타장 같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바이오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가지고 시작했나라는 내용을 바둑의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알파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핫 토픽으로서 이 중요한 부분인 바이오 정보 그리고 스마트 헬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좀 더 우리 근처에 있는 그러한 기술들, 지구는 어떻게, 그리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바이러스들은 과연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 이 기술에 늘 양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플러스, 즉 좋은 면만이 아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